남편은 내 침대에 내 동생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방금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의 영상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극도로 질투심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했다.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어야 했다. 특별할 것 없이 또 하루의 긴 사무실 근무, 또 한 무더기의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남편 브로운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편안함. 하지만 때로는 삶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져서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게 만들 때가 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 나는 하루 종일 몸이 좋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뒤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시작되었다. 오전 10시쯤에는 누군가가 내 머리 안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다. 회계 사무실의 형광등은 짜증나는 작은 바늘 같았다. 나는 독감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목은 따끔거리고 온몸이 쑤시고 젖은 시멘트 속을 움직이는 것 같은 전반적인 느낌. 참고로 내 이름은 표난이다. 나는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노력했다. 정말로 노력했다. 차를 마시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위해 숫자를 돌렸다. 내 책상은 쌓여 있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었지만 점심시간쯤에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무시할 수 없었다.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재무제표를 보고 있었는데 같은 줄을 4번이나 읽어야 했다. 현기증이 몰려와 책상을 잡아야 했다. 직장 상사지대호 부장님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표난이 씨, 괜찮아요? 그는 물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냥 두통이에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보았다. 정말 유심히 보더니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창백하네요, 나니 씨. 집에 가요. 보고서는 하루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건강한 나니 씨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을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시간은 메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손을 흔들어 나를 보냈다. 가세요. 그래서 나는 갔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내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밝고 쌀쌀한 서울의 오후로 나섰다. 햇빛이 내 두통을 더 악화시켰다. 나는 그저 집에 있고 싶었다. 나는 하루를 끝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브로운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는 집 서재에서 그가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TV로 축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의 시간은 그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그저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침대에 파고들고 싶었다. 나는 그가 내 이마를 짚고 내게 담요를 가져다 주고 어쩌면 그가 항상 모든 것의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던 봉지 수프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완벽한 양념이 들어있지. 그는 항상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이 내가 운전하며 향하던 안락함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빽빽한 교통체증과 끊임없는 정체, 그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라디오 음악의 혼란이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내 10년 된 국산차의 조용한 윙윙거림 속에 앉아 있어야 했다. 길의 모든 움푹 파인 곳이 느껴졌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지만 마침내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우리 동네에 들어섰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 나는 그저 집에 있고 싶었다. 차고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브로운의 차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다. 평범한 화요일이어야 했지만 아니었다. 차고로 들어섰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브로운의 차는 항상 그렇듯이 정확히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차고 문은 닫혀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뒷방에 있었다. 화창한 오후인데도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이상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어두웠다. TV가 켜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브로우는 항상 이 시간쯤에는 스포츠 채널을 켜놓곤 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배경소리와 같았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채로 열쇠를 찾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브로운? 나는 불렀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빽빽하고 무거운 침묵.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공기가 무거웠다. 커피 냄새도 아무런 냄새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거실에 좋은 안락의자 뒤에 걸려 있었다. 손님을 위해 아껴두었던 할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그 의자에 가방이 걸려 있었다. 내 가방이 아니었다. 내 것은 실용적인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다. 이것은 밝은 체리색의 화려한 디자이너 가방이었다. 내 차 할부금보다 비싼 종류. 나는 그 가방을 알고 있었다. 내 속이 차갑고 단단한 매듭으로 뭉쳤다. 내 동생 표테리의 것이었다. 테리가 화요일 한낮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녀는 고위 변호사였고 항상 법원에 있었고 캐주얼한 방문을 하기에는 항상 너무 바빴다. 내 머리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어쩌면 그녀가 우리에게 법률 서류를 남겨두고 간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와 브로운이 나를 위한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생일이 몇 주 남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나는 이치에 맞추려 애썼다. 나는 이 생각에 매달렸다. 깜짝 파티. 그래서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었다. 그들은 숨어 있었다. 나는 거실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갔다. 브로운, 테리, 이번에는 더 크게 다시 불렀다. 놀라게 하려는 경우를 대비해 목소리에 미소를 담으려 애썼다. 자, 여러분, 일찍 왔어요. 서프라이즈. 내게 돌아온 침묵은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숨을 참고 뛰어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침묵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코트도 없고 다른 신발도 없었다. 그 빨간 가방만이 경고처럼 놓여 있었다. 내 피부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독감, 두통,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뭔가 잘못되었다.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나는 부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뒷마루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손이 문에 닿았을 때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낡은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상상하는 줄 알았지만 다시 들렸다. 브로운의 웃음소리였다. 깊고 친숙했지만 흐느끼는 소리였다. 위층에서 들려왔다. 내 피가 차가워졌다. 그 다음 또 다른 소리. 날카로운 여성의 웃음소리. 내 자신의 웃음소리만큼이나 잘 아는 웃음소리. 테리. 내 손이 목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왜 위층에 있었을까? 왜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그것은 웃긴 이메일이나 오래된 가족 이야기에 대해 공유하는 종류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파티를 계획하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밀하고 장난스럽고 은밀한 웃음이었다. 안 돼.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안 돼. 표난이, 너 미쳤어. 너 아파.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평생 그렇게 해왔다. 그녀를 위해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나무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집은 다시 조용했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아래에서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의 침묵이었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크고 날카로운 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위층에서 나는 미친 듯한 속삭임을 들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저 침묵의 소리. 그 다음 더 깊은 남자의 미친 듯한 속삭임. 내 심장은 더 이상 쿵쾅거리지 않았다.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내 가슴에 차갑고 무거운 돌멩이가 놓인 것 같았다. 나는 순전히 아드레날린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독감은 완전히 잊혔다. 나는 다리를 움직이도록 강요했다.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갔다. 난간은 내 손 아래에서 차가웠다. 위층 복도는 어두웠다. 복도 끝에 있는 우리 방, 내 방, 안방에 가까워지자 속삭임은 멈추고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소리. 침대 머리판이 벽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 쿵쿵쿵. 내 숨이 가슴에서 멈췄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떤 열병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내 병이 나를 환각을 보게 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나는 우리 방문에 닿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살짝 열려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가로지르는 얇은 빗줄기. 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내 손은 얼어붙은 채 문고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열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서 아래로 돌아가 차에 타고 집에 오지 않은 척하고 싶었다.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는 내 가장 큰 문제가 두통과 스프레드 시트 덤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내 삶은
나는 깨달았다. 저 문 너머에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안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비명 없는 비명과 함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눈앞의 장면은 그저 얼어붙었다. 내 남편 브로운과 내 동생 표테리가 내 침대에, 우리가 5년 전 가구점에서 함께 고른 침대. 내가 돈을 모아 산 벚나무 침대 프레임. 할머니가 내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불이 그들의 발치에 구겨져 있었다. 그들은 내 침대 시트에 얽혀 있었다. 내가 일요일에 막 세탁한 파란색 꽃무늬 시트. 테리의 밝은 분홍색 스웨터가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브로운의 청바지 옆에 있었다. 방이 빙빙 돌았다. 나는 문설주를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나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손바닥에 밝히는 것을 느꼈다. 브로운의 머리가 휙 돌아서 나를 향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병적인 하얀색이 되었다. 나니, 그는 시트 속에서 허둥지둥하며 소리쳤다. 나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야. 이 바보야. 그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날카롭고 분명했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내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동생 표테리. 그녀는 허둥지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것 같지 않았다. 첫 순간의 충격이 지난 후 그녀는 그저 나를 쳐다보았다. 천천히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얼굴 주위에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었고 그녀는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큰 미소가 아니었다. 숨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느리고 게으르고 승리감에 찬 미소였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찾았고 그녀는 마치 방금 이긴 것처럼, 결승선을 막 통과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먼지 속에 뒤처진 것처럼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승리였다. 이것이 트로피였다. 그 비웃는 미소, 그녀의 입술의 그 작은 사악한 움직임, 그것이 나를 부쉈다. 충격을 부수고, 마비를 부수고, 바닥에 웅크리고 죽고 싶어 했던 내 부분을 부수고, 모든 것을 차갑게 바꾸었다. 모든 병, 모든 슬픔, 모든 불신이 사라지고 순수하고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더 이상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느끼지 못했다. 내 침대에서 나와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낮고 평평했다. 떨리지 않았다. 나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불어오는 시트 위에서 여전히 허둥지둥하며 움찔했다. 나니, 여보, 제발 설명하게 해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오해야. 오해? 나는 반복했다. 그 단어는 터무니없이 들렸다. 나는 말했다. 내 침대에서 나오라고. 테리의 미소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아마 눈물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비명을 지르고 무언가를 던지고 무너지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항상 했던 일이었다. 나는 감성적이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문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놀랐다. 완벽하게, 비정상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화면 잠금을 풀었다. 익숙한 홈 화면에 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테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열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불이 켜졌다. 나는 휴대폰을 완벽하게 고정하고 그들을 촬영했다. 반쯤 벌거벗은 브로운의 당황한 얼굴을 촬영했다. 그의 뒤에 숨으려 애쓰며 오만함이 혼란과 분노로 변해가는 테리를 촬영했다. 구겨진 내 시트, 내 바닥에 있는 그녀의 분홍색 스웨터, 그의 청바지를 촬영했다. 5초 동안 들고 있었다. 10초 동안. 뭐 하는 거야, 나니? 그만해. 꺼. 테리가 소리쳤다. 마침내 움직이며 브로운 뒤에 숨으려 애썼다. 나는 녹화를 멈췄다. 메시지를 열었다. 내가 찾고 있던 연락처를 찾았다. 마세로. 그녀의 남편, 내시아 주버니. 동영상을 첨부했다. 내 엄지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 머물렀다. 나니, 안 돼. 테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오만함은 사라졌다. 이제는 두려움이었다.
진짜 두려움. 나니, 감히 그러지 마. 넌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될 때 러시의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방금 너희 둘의 영상을 마세로에게 보냈어.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끔찍하게 침착했다. 지금쯤 받고 있을 거야. 테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오만함에서 한순간에 시트처럼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순수한, 희석되지 않은 패닉의 소리. 그녀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나와 침대 옆 탁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벌거벗은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넌 그러지 않을 거야. 지워. 그에게 장난이라고 말해. 방금 했어. 나는 말했다. 나는 문설주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갑자기 나는 너무나 피곤했지만 동시에 강력하다고 느꼈다. 내 피 속의 얼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브로우는 그저 얼어붙은 채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다. 나니, 왜 그랬어? 우리는 고칠 수 있었잖아. 마침내 나는 그를 보았다. 정말로 그를 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 내가 함께 삶을 만들어 왔던 이 남자, 그의 얼굴은 얼룩져 있었다. 그는 약하고 한심해 보였다. 고친다고? 나는 물었다. 고쳐? 실수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걸 잊는 거야. 부러운.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우유를 사는 거야. 이건 선택이었어. 고칠 수 없어. 테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비밀번호를 거의 입력할 수 없었다. 지워. 장난이라고 말해. 그에게 말해. 조작이라고 말해. 뭔가 말해줘. 뭘 말해, 테리? 나는 물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 남편과 내 동생이 내 침대에, 내 집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했다. 우리 모두 발신자 표시를 보았다. 마세로. 테리는 휴대폰을 뱀처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충격적이었다. 네가 내 삶을 망쳤어. 네가 내 삶을 망쳤어.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음이 깨지고 있었다. 너희 둘 다 그랬어. 이제 옷 입고 내 집에서 나가. 나니, 제발. 브로운이 애원하며 마침내 바지를 찾았다. 여기도 내 집이야. 얘기할 수 있어.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어. 아니,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평평한 톤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아니야. 5분 안에 옷 입고 나가거나 경찰에 전화할 거야. 경찰에 전화할 수 없어. 테리가 옷을 머리 위로 잡아당기며 날카롭고 화난 움직임으로 말했다. 불법이 아니야. 그녀, 변호사는 이미 허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켜봐. 나는 말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5분.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전화하고 이 영상을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너의 법률 사무소에 보낼 거야. 너의 동료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테리? 네가 내 시아주버니와 자고 있다는 것을? 네 파트너십 계약에 있는 도덕 조항을 위반할지 궁금하네. 그것은 적중했다. 그녀는 팔 하나를 소매에 넣은 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순간 책임감 있고 지루하고 순종적인 여동생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가.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멍청한 빨간 가방을 집어들었다. 아, 잠깐, 아니. 그녀는 그걸 아래층에 남겨두고 왔다. 그녀는 그저 신발을 집어들었다. 불어오는 길을 잃은 한심한 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열쇠를 집어들었다. 둘 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둘 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나를 질질 끌듯 지나갔다. 그들의 배신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나는 교도관처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며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다. 그들이 나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 테리는 현관문을 뜯어내고 화를 내며 나갔다. 브로우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멈췄다. 그는 뒤돌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나니,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공허했다. 잘 가, 브로운. 나는 그의 얼굴에 문을 쾅 닫았다. 문을 잠갔다. 머리를 단단한 나무에 기댔다.
그리고 침묵이 덮쳐왔다. 현관문이 닫혔다. 테리의 스포츠카가 차고를 맹렬히 빠져나가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브로운의 차가 시동이 걸리고 으르렁거리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침묵, 집은 다시 텅 비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방금 잠근 자물쇠에 여전히 손을 얹고 있었다. 내 숨소리가 들렸다. 텅 빈 집에서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현관에서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거기 테리의 빨간 가방이 여전히 의자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잊어버렸다. 나는 그 가방을 쳐다보았다. 밝고 끔찍하고 값비싼 가죽 조각. 나는 그 가방으로 걸어가서 집어들었다. 다시 현관문으로 가서 열고 가방을 앞마당으로 던질 수 있는 한 색에 던졌다. 문을 쾅 닫고 다시 잠갔다. 내 안의 작은 심술 굳은 부분이 비가 오기를 바랐다. 나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복도 카펫에 앉았다. 등은 문에 기댄 채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오후 1시 32분. 내 삶은 화요일 오후 1시 32분에 끝났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구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 줄이야.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 그냥 알려주려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났어. 왜냐하면 내 동생은 가정을 파괴하는 괴물이거든. 내 머리는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지만 독감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었다. 너무나 완전하고 압도적인 고통이어서 처리할 수도 없었다. 내 남편, 내 침대에 있는 내 동생, 그리고 그 미소.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반복되는 것이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 승리감에 찬 표정, 내가 이겼어. 내가 그를 너에게서 빼앗았어. 내가 너의 삶을 가져갔어. 라고 말하는 표정.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1시간, 2시간. 오후 햇살이 움직임에 따라 복도의 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집은 더 추워졌다. 나는 무릎을 감쌌다. 내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마세로의 메시지였다. 나는 열었다. 이제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은 사라지고 충격이 밀려오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다. 동영상 받았어.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야. 세상에. 나니, 생각 정리되면 전화할게. 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방금 그의 삶에도 폭탄을 터뜨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처럼 그도 알 자격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흐느낌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큰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목을 아프게 하는 끔찍한 울먹임 소리였다. 나는 그저 내 현관문에 웅크리고 앉아 무너졌다. 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 온 집이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고 내 인생 전체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끔찍하고 무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항상 테리에 관한 것이었다. 내 평생. 그녀는 스타였고 나는 무대 조수였다. 테리는 2살 위였다. 그녀는 예쁘고 매력적이고 방에 들어서면 그 방을 밝게 빛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다. 우리 부모님은 그저 그녀를 숭배했다. 5학년 때 학교 철자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난다. 파란색 리본을 달고 집에 왔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테리가 막 초등부 치어리더 반장으로 뽑혔다는 소식이었다. 내 리본은 잊혔다. 그저 내 방 코르크판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모든 학교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다. 내가 노래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합창단 맨 뒷줄에 있었다.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기억이 난다. 아유 얘야, 그거 멋지다. 그녀는 공연 후에 말했다. 넌 합창단에서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네 언니는 정말 빛나지, 안 그래?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났어. 나는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완벽한 점수를 받고 통금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수표책 잔고를 맞추는 사람이었다. 테리는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건 이기적이고 무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단어였다. 그녀가 16살 때 엄마 차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나는 14살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차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했다. 나는 겁이 났다. 그녀는 나를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나는 아빠가 차고에 보관해둔 페인트로
범퍼를 고치는 것을 도와야 했고 아빠 얼굴에 대고 쇼핑카트가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몇 주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대학에 갔을 때 그녀는 학자금 대출 돈을 첫 달의 옷과 파티에 다 썼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 월급의 절반을 그녀에게 보내서 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난이야. 아빠는 말했다. 그리고 너는 돈을 정말 잘 다루잖아? 네 언니를 도와줘. 나는 돈을 보냈다. 나중에 그녀가 그 돈으로 카니발 휴가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억한다. 내 첫 번째 진짜 남자친구, 구태우. 내 화학 수업의 달콤하고 수줍은 소년. 그는 기타를 쳤다. 그는 친절했다. 나는 그에게 너무나 반했다. 나는 그를 가족 저녁 식사에 데려갔다. 테리가 대학에서 집에 와 있었다. 그녀는 몸에 달라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그를 매혹시켰다. 그의 모든 농담에 웃고 그의 팔을 만졌다. 아, 태우 씨. 그녀는 말했다. 정말 웃기네요. 난이는 당신이 얼마나 웃긴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일주일 후 그는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그는 너무나 어색해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틀 후 나는 영화관 밖에서 그들이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방에서 울면서 그녀에게 따졌을 때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손톱에 반짝이는 금속 파란색을 칠하고 있었다. 아, 나니, 철 좀 들어.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그냥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내가 더 흥미로운 사람인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너는 너무, 있잖아, 고지식해. 너무 착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더 성숙하게 행동하라고 말했다. 원래 테리가 그래 얘야. 엄마는 내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파장 일으키지 마. 넌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나는 평생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살았다. 나는 좋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다. 나는 회계사가 되었다. 나는 좋고 안정적인 남자 브로운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다. 집을 사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는 행복했다. 내 삶은 그녀의 삶에 비하면 지루했다. 어쩌면 그녀는 도시에서 고위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부자 집안 출신인 마세로와 결혼했다. 그녀의 값비싼 취향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 자신의 스포트라이트, 그녀 자신의 돈, 성공한 남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차가운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그녀가 브로운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말로. 그녀는 내 삶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말이다. 그녀는 내가 행복한 것을, 나만의 것을 가진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미소는 내가 영화관 밖에서 구태우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지었던 그 미소와 같았다. 막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브로운. 오 하나님, 브로운. 나는 그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나의 바위였다. 그는 내가 테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항상 들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너무 심해, 여보. 당신이 제정신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가 그녀라는 나르시시스트적인, 독성적인 블랙홀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내 마음은 지난 1년으로 돌아갔다.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무시했던 모든 작은 위험 신호들. 작년 여름에 열었던 바비큐 파티가 있었다. 아름다운 1월의 날이었다. 나는 아침 내내 내 유명한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다. 테리와 마세로가 와 있었다. 테리는 뒷마당 바비큐에는 과한 흰색 린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너무 비치고 너무 깊이 파였다. 그녀는 브로운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아, 브로운. 당신은 정말 강하네요. 이 근육 좀 봐. 나니, 당신은 이 남자 잘 잡고 있어야겠네. 그녀는 가짜 웃음소리를 내며 그에게 맥주를 건네주었다. 브로운도 웃었다. 너무 지나치게 우쭐해하며 그냥 테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야. 그는 햄버거를 뒤집으며 살짝 힘을 주었다. 나는 뭔가 날카로운 수심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짜증, 질투. 나는 그걸 그냥 넘겼다. 원래 테리가 그래. 나는 혼잣말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추파를 던져.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날 밤 늦게 그녀는 실수로 불어온의 흰색 티셔츠에 레드와인 한 잔을 엎질렀다. 아, 내가 이렇게 서툴러.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아, 불어온, 미안해요. 그리고 그녀는 냅킨을 집어 그의 가슴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그곳에 단지 1초 더 머물렀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봤다. 나는 봤어. 그리고 마세로도 봤다. 마세로는 눈을 굴리고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불어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놔두었다. 그는 얼굴에 그 어리석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지난 몇 달 동안 불어온의 전화는 항상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카운터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기 시작했다. 누구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아, 그냥 테리야. 그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녀가 차거래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어. 차거래? 왜 너에게 물어봐? 마세로는 차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는 차를 수집하잖아. 나도 몰라, 여보. 그녀는 그냥 내 의견을 믿는 것 같아. 아, 그냥 테리야. 그는 다시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녀는 법률 사무실에서 일해. 부러운. 그들은 전체 IT 부서가 있잖아. 하지만 그들은 모두 괴짜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멋진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그는 약했다. 그는 그저 약했다. 내 매력적이고 성공한 변호사 누나가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한심한 자아도취, 그 인정은 그에게 10년의 우리 관계보다 더 가치 있었다. 우리의 맹세보다 더 가치 있었고 나보다 더 가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울렸다. 그 생각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강타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었다. 이기적이고 약하고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나는 그저 편리하고 안정적인 기반이었을 뿐이었다. 둘 다 그 기반을 잿더미로 만들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위에 서 있었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전화가 다시 울렸을 때는 밖이 어두웠다. 화면이 어두운 복도를 비췄다. 마세로.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목은 너무 울어서 아팠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해야 했다. 내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 나는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삐걱거렸다. 나니. 그의 목소리는 망가져 있었다. 그는 내가 느끼는 만큼 공허하게 들렸다. 나니, 나 집에 왔어. 우리 집에. 그녀는 여기 없어. 급하게 나갔나 보죠. 나는 말했다. 아니, 넌 이해 못해.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그녀의 옷장, 그녀의 물건 절반이 사라졌어. 비싼 보석들, 우리 엄마가 그녀에게 준 것들도 없어졌어. 마치 몇 주 동안 이걸 계획한 것 같아. 나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그녀가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어, 나니. 천천히. 여기 가방 하나, 저기 상자 하나. 나는 그녀가 뭐라고 할까, 물건을 기부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돈. 방금 공동 계좌를 확인했어. 길고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좌를 비우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었어. 몇 달 동안 공동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고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 내 생각엔 나를 떠나려고 계획했고 브로운도 데려가려고 한 것 같아. 모르겠어, 마세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다시 속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정열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폭파하고 부유하게 떠나기 위한 차갑고 계산된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냥 배신자가 아니야, 나니. 그는 목소리가 단단해지며 말했다. 그녀는 괴물이야. 그녀는 악마야. 알아. 나는 말했다. 알아. 나 거실에 앉아 있어. 그녀의 가방을 잔디밭에 던져버렸어. 나는 소리를 들었다. 거의 웃음소리. 짧고 쓰디쓴 짖는 소리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내일 아침에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야. 상어 같은 변호사로. 비용은 상관없어. 우리는 이혼 얘기 중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내 가족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일 후에는 절대 안 돼. 내 가족의 유산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돌았다. 너무나도 최종적이고 확실했다. 나도 내일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야.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한지 놀랐다. 얼음이 다시 돌아왔다. 좋아, 마세로.
나는 말했다. 우리는 조율해야 해. 내 변호사가 아마 당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야. 우리는 증거가 있어. 그 동영상이 있어. 우리는 1분 더 전화해서 침묵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한 두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부서진 사람들. 오늘 밤 괜찮을 거예요, 나니 씨? 그는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결국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요?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다. 그냥 화가 나. 그리고 나는 자물쇠를 바꿀 거야.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언제 소파로 옮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목이 뻣뻣하고 눈은 부어 있었고 독감은 복수심에 불타 돌아왔다. 1초 동안, 흐릿하고 축복받은 1초 동안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축축한 잔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테리의 빨간 가방을 보았다. 아침 이슬에 덮여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은 바늘처럼 느껴졌지만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가장 엄숙한 정장,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가족 비상사태가 생겨남은 한 주 동안 출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지부장님은 그저 필요한 만큼 쉬세요. 나니 씨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상어 같다는 평판을 가진 변호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신모나였다. 나는 그날 오후에 약속을 잡았다. 나는 유리와 크롬으로 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그녀의 깔끔한 고층 건물 사무실로 들어갔다. 신모나 변호사는 나이든 여인이었다. 날카로운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 표나니 씨, 그녀는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독감, 일찍 집에 돌아온 것, 가방, 소리, 미소, 동영상, 마세로와의 통화, 숨겨진 재산.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미소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의 여동생이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제 여동생이요. 나는 확인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휴대폰에 있어요. 좋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이건 명확하네요. 이주에서는 간통이 유책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남편 브로운 씨는 협상할 여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좋아요. 나는 말했다. 그를 내보내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어요. 그냥 이걸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그녀의 남편 마세로 씨도 알고 있나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해요. 훌륭합니다. 신모나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법무팀과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가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즉시 공동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내 이혼은 조용했다. 브로우는 나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한심했다. 그는 나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나는 그 문자를 신모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나니 미안해. 뭐든지 할게. 제발 떠나지 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치료받을게. 나는 신모나 변호사의 법적 정지 명령 서한을 보내게 했다. 서류가 송달되었을 때 그의 유일한 요청은 겁에 질린 그의 변호사를 통해 동영상이 공개법정에서 상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당신에게 집, 차, 저축금에 그의 몫을 줄 겁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그저 가족들이 그것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신모나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를 모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가 사라지면 돼요. 반면에 테리의 이혼은 전쟁이었다. 마세로의 변호사는 신모나 변호사보다 더 상어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 테리는 자신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 그녀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녀는 마세로가 통제적이고 잔인하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재산 절반, 그의 위자료, 그의 가족 유산을 쫓으려고 했다. 그녀는 마세로의 변호사가 판사와 비공개 심리에서 동영상을 제시할 때까지 싸웠다. 마세로가 나중에 말해준 것처럼 판사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었다. 그는 10초짜리 클립을 보았다. 그는 테리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혼인 생활과 재산 은닉 시도의 증거로 인해 그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도, 저축도, 위자료 한 푼도. 그녀는 자신의 차와 엄청난 신용카드 빚만 남았다. 내가 차가운 분노 속에서 녹화했던 그 동영상이 나를 구했고 마세로를 구했다. 하지만 법적 싸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가족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매주 그랬듯이 일요일 점심 식사를 위해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는 점만 달랐다. 나는 자기들로 가득 찬 거실에 부모님을 앉혔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할 거예요. 엄마의 손이 가슴으로 날아갔다. 뭐라고? 난이야? 안 돼. 왜? 너랑 부러운 너희 둘은 너무 완벽하잖아. 부러운 그는 바람을 피웠어. 아이고, 얘야. 엄마는 울기 시작하며 나에게 손을 뻗었다. 저 괴물, 누구였어? 직장 동료였어. 아빠는 그저 침울해 보였다. 누구? 말해줘, 난이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테리였어. 그 방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엄마의 손은 얼어붙었다. 아빠의 얼굴은 침울함에서 그저 공허함으로 변했다. 뭐라고 했어? 아빠가 물었다. 화요일에 일찍 집에 왔어요. 내 침대에서 그들을 잡았어요.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이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오해. 테리는 그러지 않아. 부러우는 그러지 않아. 어쩌면 네가 아팠잖아. 독감 걸렸다고 했잖아. 망상 본 거 아니니? 엄마, 저 망상 본 거 아니었어요. 제가 봤어요. 저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들이 나 때문에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경악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는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뭘 했는데?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제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라고? 그는 폭발했다.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너는 가족에게 그러는 게 아니야. 난이야. 대화하고 해결하는 거지.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해결료, 아빠? 그녀는 제 남편과 자고 있었어요. 테리, 그녀는 항상 좀 멍청했어. 엄마는 손을 비비며 속삭였다. 실수를 저질러. 그리고 부러운. 남자들은 약해. 얘야. 하지만 결혼 생활을 버리다니. 가족을 파괴하다니요. 제가 가족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네 여동생이야. 난이야. 아빠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는 내 남편이야. 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용서할 방법을 찾는 거지. 나는 일어섰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평생의 분노 때문이었다. 용서요?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용서하라고요? 그녀가 제 남자친구를 훔쳤을 때 제가 용서했던 것처럼요? 그녀가 차 사고를 냈을 때 제가 용서했던 것처럼요? 그녀가 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했던 것처럼요? 나니, 이건 불공평해. 엄마가 시작했다. 아니, 엄마. 불공평한 건 엄마 아빠가 우리 평생 그녀를 변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녀는 망가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비웃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그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는 제 결혼 생활을 망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부러우는 떠났어요. 그리고 테리요? 테리는 제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엄마 아빠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만약 엄마 아빠가 계속 그녀를 변명만 하고 있다면, 그럼 저는 떠나야 할 거예요. 나니,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 아빠가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극적으로 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쳤어요. 착한 딸 노릇하는 게 지쳤어요.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게 지쳤어요. 나는 나가서 차에 탔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 후 몇 달은 혼란스러웠다. 법적인 먼지가 가라앉았다. 내 이혼은 조용하고 김 빠진 서명으로 마무리되었다. 내 집은 공식적으로 내 것이었다. 부러운의 이름은 등기부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모든 방이 유령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걸어가면 의자에 놓인 그 빨간 가방이 보였다. 계단을 지나면 그 유령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실은? 그날 이후로 침실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소파나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집을 내놓았다.
일주일 만에 팔렸다. 빨리 나가기 위해 손해를 보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나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찾았다. 새로 지어졌고 깔끔했으며 추억이 없었다. 3층에 있었고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다음 2주 동안 나는 짐을 싸고 상자를 봉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화적이었고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나는 옛삶의 모든 것을 만져야 했다. 모든 냄비, 모든 책, 모든 옷. 오래된 사진 앨범을 찾았다. 나 자신과 브로우니, 제주도 휴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우리 결혼식 사진. 그는 너무 멋져 보였다. 나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순진해 보였다. 어렸을 때 나 자신과 테리가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을 찾았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의 사진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나는 6살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8살이었다. 그녀는 내 팔을 감싸고 있었고 우리는 둘 다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었다. 나는 그 행복한 어린 소녀를 보며 무언가를 느끼려 애썼다. 슬픔, 상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사진과 앨범 전체를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떨어뜨렸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결혼식 사진, 휴가 사진, 어린 시절 사진.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밤, 짐을 풀지도 않았다. 친구 주리아가 큰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나를 꽉 안아주었다. 뭐든지 필요하면 전화해. 그녀는 말했다. 뭐든지. 나는 상자들이 쌓여있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째 피자를 먹었다. 조용했지만 오래된 집에 끔찍하고 죽은 침묵이 아니었다. 평화로웠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나는 마세로와 연락을 유지했다.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다. 잘 지내세요? 그냥 확인해봤어요. 그의 이혼은 내 이혼 몇 주 후에 마무리되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었지만 그가 이겼다. 그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지켰다. 테리는 그가 말해줬듯이 작고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또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촌의 소문을 통해 브로운과 테리가 함께 해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 다 쫓겨난 후 그들은 함께 싸구려 아파트를 빌렸다고 한다. 그들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위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3주 동안 지속되었다. 사촌은 싸움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웃들이 2번이나 경찰에 전화했다. 웃기다. 두 나르시시스트는 함께 살 수 없는 것 같다. 둘 다 자신을 숭배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둘이서만 있을 때는 그냥 폭발해버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가 잡힌 의지박약한 바보라고 비난했다. 브로운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프리랜서 회의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테리. 테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1년, 꼬박 1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다.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상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승리처럼 느껴졌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냉동 저녁 식사를 먹고 TV를 봤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천천히 나아졌다.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만의 삶. 나는 일에 몰두했다. 지부장님은 정말 대단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가로 일하는 시간을 보았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일을 보았다. 나는 선임 회계사 직책으로 승진했고 상당한 급여 인상을 받았다. 새로운 급여 덕분에 나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나는 꾸미기 시작했다. 아파트 벽을 부드럽고 차분한 녹색으로 칠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품을 샀다. 밝은 색상의 추상화들. 새롭고 편안한 소파를 샀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브로운의 아내였던 나는 어딘가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슈퍼마켓에 있었다. 약 1년 반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쇼핑 카트를 밀며 저녁으로 연어와 닭고기 중 무엇을 살지 고민하고 있었다. 가게에서 나오는 끔찍한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고 있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모퉁이를 돌다가 거의 그와 부딪힐 뻔했다.
불어온을 알아보는데 1초가 걸렸다. 그날 이후로 그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살이 많이 쪘다. 그의 얼굴은 붓고 붉었다. 그는 얼룩진 스웨트 팬츠와 내가 모르는 밴드 로고가 밝힌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피곤하고 늙어 보였다. 그의 카트는 냉동 피자와 전자레인지용 식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는 그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부끄러워 보였다. 깊이 깊이 부끄러워 보였다. 나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낸 이 남자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그저 아무것도.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냉동식품 코너에 있는 슬프고 배가 나온 낯선 사람. 그는 내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 재빨리 카트를 돌렸는데 피자 더미를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달리기 시작했다. 코너를 돌아 나에게서 멀리 사라졌다. 나는 잠시 동안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카트에 연어를 담고 쇼핑을 계속했다. 테리에 대해서는 마세로를 통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커피를 마셨다. 좋았다. 그는 좋은 남자였다. 친절한 남자. 우리는 친구였다. 생존자들이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스캔들이 새어나갔다고 말했다. 테리 사무실의 동료 중 한 명의 아내가 마세로의 여동생과 친구였다. 그 이야기는 법조계 전체에 불처럼 퍼졌다. 자신의 여동생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 변호사. 지저분했고 비전문적이었다. 그리고 동영상은 분명히 몇몇 사람들에게 우연히 보였다고 한다. 테리는 해고되었거나 사임 요청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도덕한 행위로 그녀의 변호사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그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녀가 길거리 광고를 하는 오류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처럼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빚더미에 빠져 있었다. 스포츠카를 팔아야 했다. 그녀는 분명히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돈을 애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거 알아? 마세로는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다. 내 아빠가 마침내 안 되라고 말했어. 그녀에게 혼자 힘으로 하라고 자기가 깔은 침대에 누워야 한다고 말했대.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작고 조용하고 슬픈 승리. 내 새로운 삶은 조용하지만 좋은 고요함이다. 그것은 나만의 고요함이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닌다. 내가 받은 그 승진은 또 다른 승진으로 이어졌다. 이제 나는 선임 관리자다. 내 새로운 급여는 돈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두자. 나는 저축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 나 혼자서. 심지어 개인연금을 최대로 늘리고 있다. 내 책임감 있는 부분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화요일 저녁에 도예 수업을 시작했다. 화요일은 한때 나에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었다. 이제는 기대된다. 손에 흙이 닿는 느낌이 좋다. 지저분하고 형태 없는 것을 가져다가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 내 손은 항상 흙으로 덮여 있고 나는 수업에 다른 여자들과 항상 웃고 있다. 마세로와 나는 여전히 친구다. 그냥 친구. 우리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트라우마로 묶여 있고 둘 다 그것이 로맨스를 위한 건강한 기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다. 서로를 지지한다. 지난주에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우리는 우리의 일, 정치, 새로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부모님과 나는 노력하고 있다. 느리다. 아빠는 그 일요일의 대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에게 전화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틀렸어. 난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가족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잊었어. 미안해. 그것은 정말 큰 의미였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울 때가 있다. 그녀는 예전의 상황을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테리를 변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동생을 보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밤에는 작은 발코니에 앉는다. 작지만 내 것이다.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인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일몰을 본다. 상처는 물론 남아있다. 물론이다. 그런 일을 겪고 상처 없이 나올 수는 없다.
아직도 환상통을 느끼는 날이 있다. 그 미소의 기억.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열린 상처가 아니라 흉터이고 그저 내 일부다. 내가 무엇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상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에 대한 상기. 그들은 나를 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다. 불어오는 그의 나약함으로, 테리는 그녀의 도끼로. 하지만 나는 내 발코니에 앉아 나만의 와인을 마시며 나만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나다. 자유로운 사람은 나다.